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어제 있었던 개각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 5분 중에 예, 가장 눈에 띄는 분이 두 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그게 대해서 무슨 그 근거를 대듯이 음, 친기 일전의 의미로 했다. 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네, 김상곤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재입 때도 개편안을 두고 좀 혼선이 많이 빚어졌죠. 그렇습니다. 예, 예, 교육적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음, 그다음 그 송영무 장관은 뭐 잘 아시다시피 네, 기무사 계엄 문건 늑장 보고 네, 이걸로 그 뭐 하극상까지 운운되는 그런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일 때문에 군 장악력이라든가 음, 이런 게 문제 있다. 그래서 그 교문위원이죠. 네, 국회 교문위원 6년을 지낸 유은혜 의원을 더민주당 의원을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 또 이번에 사실 기무사 계엄문건 이거 보면 육군의 어떤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2기 연속 공군 출신이죠. 음, 그리고 지금 현재 합참의장인 정경두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아마 군 개혁에 대한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교총이나 전교조 쪽에서는 환영을 한다 뭐 이런 언론들의 기사들이 보입니다만 국민청원 같은 데서는 또 반대 청원도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좀 예.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유은혜 장관 후보자가 예, 예. 뭐 국회 교문위원 6년은 했지만은 예. 어떻게 이런 분을 교육의 전문가로 둘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이런 네. 점에서 사실 우리 교육 정책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육 정책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이해관계도 너무나 대립하고 이런 분야인데 음. 이 전문성 6년 가지고 전문성이 따라갈 수 있겠냐? 근데 청와대에서는 네네. 김상곤 전 장관 달리 네네. 이게 당 정청 그리고 대화 관계 다 그 좀 소통 음, 이런 그 부분이 좋아서 앞으로 사실 교육 정책이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대타협 이런 네. 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훈혜 장관의 어떤 소통 능력 이걸 음, 중시한 것 같습니다. 네. 불통 이야기를 워낙에 많이 들었어서 교육 정보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자도 눈에 들어옵니다. 예, 예. 예. 좀, 이번에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이죠, 아마. 네. 그분은 뭐, 이번 개각 때 차관급입니다, 거기는. 예. 장관급은 아니고. 네. 그렇지만 그, 하마평에 많이 벌써 중용될 것이라는 하마평이 많았습니다. 그 음, 법무부로 가느냐, 뭐, 이런, 법무 차관이죠. 그래, 네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돼서, 어, 우리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이죠. 예, 예. 그 우병우 뒷조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파문이 있어서 그 사퇴를 한 분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렇죠.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감시 그리고 또 지금 국정원도 사실 뭐 개혁이 많이 필요한 어,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걸 감안해서 개혁 성향이 아주 좋다. 음. 그리고 검찰 출신이고 하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관심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음. 점에서 아마 임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이라도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 아하, 예. 들었는데요. 예, 물론 예, 우리 고용노동부 음, 이재갑 장관 후보자는 저하고 행정고등고시 동기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다가 예, 우리 이제 행정고시 학교 가면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받거든요. 3개월간. 네네. 그때 이제 분임이 나눠져요. 조가. 아, 한 7에서 10명씩. 그때 같은 네네. 조까지 돼가 그것도 저하고 나이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아주 그때 지냈는데 그 당시 인상으로는 제가 이제 판사를 하는 바람에 공무원 음, 생활을 짧게 했는데 그 당시 인상으로는 참 과묵하고 사람 정말 과묵해요. 말이 한마디도 음.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이재갑 장관 후보자의 지금 목소리를 들은 게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쪽에 맡으셔서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변호사님. 예. 예, 예, 그렇군요. 고용연금도 제안했고요. 음, 95년경에 아주 아, 전문가고 특히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그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이랑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다고 예, 해서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떠실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자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좌천된 인물들이 주요 보직으로 올라왔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제 생각하실 땐 어떠세요? 예. 뭐, 아니, 회전문 인사라고 그건 미국에도 많고요. 예. 우리 회전문 인사가 비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음. 그런데 이번에 그 박근혜 정권 때 사실 국정 운영에 난맥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뭐 측근에 둘러싸여서 그런 걸 갖다가 개혁을 하려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좌천을 많이 당했죠. 그다음 뭐 속된 말로 찬밥 신세라 그러나요? 했는데 그분들이 그 마인드가 개혁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좌천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 마인드가 마음이 성향이 개혁 성향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뭐 아주 잘된 개각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분들이 개혁을 주된 마인드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그럼요. 것이다라는 이야기 예, 전해주셨고요. 개각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고요. 뭐 앞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연결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어제 판결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 일단은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대법원에서 났던 판결 중에 국가가 잘못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났던 판결 중에 주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났죠. 하나는 긴급조치 피해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 백기환 씨를 비롯한 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받았는 사람들이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고 그다음 과거사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에 이런 분들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라고는 있죠. 소멸시효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이게 소멸시효인데 그 축소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 판결이 어제 3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요걸 좀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패소 판결에 대한 재판 취소. 이 어떤 내용인가요? 본래 재판은 헌법소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인가에 위헌법령 적용으로 판결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런데 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대법원이 위헌적인 긴급조치를 했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걸로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법령을 적용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소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판결을 했던 걸 헌법소원했었죠. 예, 민주화운동 보상법 68조에 의하면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아 버리면은 모든 피해를 갖다가 다 보상한 걸로 서로 화해한다는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정신적 피해, 우리가 소위 위자료라고 그러죠. 정신적 피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 추가로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네. 즉 과거사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축소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이 얘기도 해볼까요? 그거는 대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잘못한 게 인정되는 최종 결정이 나왔거나 재심 판결이 나왔을 때 형사에 6월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했습니다. 6개월로.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일반 민사법 같이 6월로 한정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라고
다시 한번 판결했습니다. 그렇죠. 이 간첩 조작 사건이었나요?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가 8달 뒤에 소송 내서 그 배상금을 예, 예, 받았었는데 이걸 도로 뱉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구제를 좀 받을 수 있게 됐겠군요. 피해자 모두가 구제받는 건 아니고요. 이번 판결들이 전부 다 그 민사 사건에 대한 판결들입니다. 네네. 대부분의 민사 판결에 이게 형사 판결이었으면은 예. 그 한 건만 무죄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번은 민사기 때문에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람들만 다시 한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모두가 구제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예. 일부 억울한 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예. 거기다가 저는 네네. 이 판결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피해자들이 뭐 피해 보상을 받는 건 그거는 당연하고 네. 다시 한번 국가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인권을 억압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걸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판결의 결과가 양승태 대법원 그리고 또 박근혜 정권 간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좀 힘이 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으로 이게 예. 대부분 전원 합의체에서 나온 대부분 판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거 자체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범죄를 규명한다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들이 하나같이 어떤 그 박근혜 정권에서 관심을 두던 이런 사건들이어서 검찰에 그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황 증거로 이런 일까지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늘 원래는 저희가 이 판정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뤄봤어야 되는데 뭐 개각 소식까지 바쁘게 다루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예,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